어머니 택시 타고 먼저 가세요. 아들 민수가 산속에서 말했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그곳에서 저를 혼자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효도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지우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정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건 35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당시 10살이던 아들 민수를 안고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아파트 경비실 청소를 했습니다. 잠은 새벽 4시간만 잤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효도할 거야. 아들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느라 제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등록금을 내느라 식당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가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보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작은 투자도 했습니다. 다행히 수익이 났습니다. 몇 년 뒤에는 통장 잔고가 2억 5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지. 저는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나머지 돈은 모두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도 잘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결혼 준비는 제가 도왔습니다. 전셋집 보증금 5천만 원, 예단 비용 300만 원, 예식 비용 2천만 원.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회사 그만뒀어. 친구랑 사업 시작하려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해.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려. 1,0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또 6개월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500만 원만 더 부탁해. 그렇게 1년 반 동안 총 3,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돈 언제 보내줄 거야? 나 지금 진짜 급해.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생활비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잖아. 나는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도 힘들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다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절반 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 뒤로 민수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날들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원룸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다시 연락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 갑자기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을 따랐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괜찮아요, 어머니.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바쁘지 뭐.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깜짝 놀라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제가 오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손 벌리지 말라고 제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어머,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물론이죠. 어머니 환갑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있겠어요?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여행을 준비했어요. 어머니랑 저희 셋이서 강원도로 이틀 정도 다녀오려고요. 여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한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는 괜찮아? 엄마, 걱정 마. 이번 주는 연차 쓸 수 있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숙소도 좋은 곳으로 예약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또 돈을 빌리려는 건 아닐까? 여행 경비를 내가 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런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번만큼은 믿어보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갈게. 고마워. 제가 말하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시간 될 거야.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얼굴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올게요.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펼쳐놓고 무엇을 챙길까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으로 골랐습니다. 아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과자며 음료수를 샀습니다. 차 안에서 먹으려고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이랑 여행 가요. 제가 대답하자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효자 두셨네요. 요즘 그런 자식 드문데. 그러게요. 저도 복 받았죠. 저는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세면도구, 여벌옷, 상비약. 하나하나 챙기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자라났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 잊지 않으셨죠? 준비 잘하고 계세요? 응, 엄마 다 챙겼어. 걱정 마.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까? 민수가 다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할까?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밤은 깊어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80살이 가까워진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오늘만큼은 밝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8시 정각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수진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설레서 거의 잠을 못 잤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강원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간식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수진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좋은 여행이 될 거야.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디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이에요, 어머니. 경치 좋은 곳이라 데려왔어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외딴 곳으로 변했습니다. 민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숙소가 이렇게 깊은 곳이야? 엄마, 조용한 곳이 좋잖아요.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한 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민수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왜서? 엄마, 잠깐만요.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도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보닛을 열었습니다. 엔진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수진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다시 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비소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정비소가 없어요, 어머니. 일단 조금만 더 가볼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는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택시 타고 먼저 가실래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저희는 견인차 부르고 어머니는 먼저 숙소로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아니, 나도 같이 기다릴게. 어머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숙소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 말이 맞아. 택시 불러줄 테니까 먼저 가 있어. 그래도 제가 망설이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도 곧 갈게요. 민수가 어디선가 전화번호를 찾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택시 한 대 보내주세요. 위치는 네, 알겠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정말 택시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흰색 택시였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성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이성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민수야, 너희 조심해서 와. 응, 엄마. 걱정 마.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숙소로 가야 하는데 제가 주소를 몰라요.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휴대폰이 안 터져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읍내로 가시죠. 거기 가면 와이파이 터질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택시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 이쪽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성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나무만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이성우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왜 세우세요?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는 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혹시 민수일까요? 이성우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길 확인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아,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라면 왜 차를 세우고 받았을까요? 택시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외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기사님, 여기가 정말 읍내로 가는 길 맞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성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저 여기서 내릴게요. 네? 왜요? 그냥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요.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내려주세요. 이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나무와 풀만 가득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이성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다시 타세요. 싫어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직접 데리러 오라고 할 거예요. 휴대폰 안 터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성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요. 당신 누구예요? 왜 저를 이런 곳으로 데려온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도 돈 때문에.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산속 요양원에 데려다 주세요.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사례비는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효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버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드님도 아셨어요. 이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연락처를 준 거예요. 민수가 알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려 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그 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버텼습니다. 기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 제발요. 저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이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차에 타세요. 제가 아는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어디로요?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서 천천히 생각하시죠. 저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성우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는 다시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고향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죠. 이성우는 작은 한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성우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성우야, 누구시니? 어머니, 잠깐 모셔야 할 분이 계셔서요.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이성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기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형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뒤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저 혼자 지켰죠. 형은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야,
이분 무슨 일이시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성우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즘 자식들이 그래.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푹 쉬다 가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경찰서에 가시죠.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서요? 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존속유기 미수죄에 해당해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내어준 작은 방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를 처음 안았던 날, 학교 입학식에 함께 갔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날,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산속에 버리고 가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불렀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드세요. 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으면 가시죠. 경찰서가 여기서 30분 거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들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논밭, 비닐하우스, 작은 가게들. 나도 이런 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지구대였습니다. 이성우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리려 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여행 제안, 차 고장, 택시, 그리고 수진이 이성우에게 보낸 문자까지. 이성우도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존속유기 미수 사건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드님과 며느리분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김정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한 뒤 저는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성우는 옆에서 말없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시네요. 며느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일단 문자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사흘 내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순간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두려웠습니다. 혹시 민수가 찾아올까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며칠 더 계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이성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심 드세요. 상에는 따뜻한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 한쪽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스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내 평생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워요. 정성껏 키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제 68인데 뭘 더 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식 위해 사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했잖아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우가 퇴근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약과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 고마워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 아드님이요. 사실 사업 실패 후에 빚이 많대요. 빚이요? 네.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친구가 사채업자거든요. 아드님이 거기서도 돈을 빌렸대요. 3억이라는 숫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어르신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보험이요? 네. 사망보험이요. 보험금이 3억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산에 버리려 했던 이유, 수진이 보험금을 물어본 이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 보험을 민수가 가입했다는 건가요? 네. 6개월 전에 가입했더라고요. 6개월 전, 민수가 연락을 끊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럼 민수는 처음부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개월 동안 민수는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제 아들이 이럴 수가 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울어요. 실컷 우세요. 참지 마시고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내일 출석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민수를 마주하게 되는구나.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이성우가 함께 갔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민수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한쪽에, 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먼저 김민수 씨, 어머니를 산속에 두고 온 이유가 뭡니까? 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숙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이성호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요. 그건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셔서 잠깐 쉬실 곳을 알아본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례비 500만 원은 뭡니까? 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 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을 가입하셨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어머니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동의는 받지 못했어요. 그럼 불법입니다. 타인 명의로 무단보험 가입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진 씨, 질문하겠습니다. 이성호 씨에게 문자를 보낸 게 언제입니까? 출발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차 고장은 계획된 거였습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세요. 경찰관이 다그쳤습니다. 네, 맞아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이제 그만해요. 어차피 다 들통났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업 실패하고 빚이 3억이에요. 집도 곧 압류당할 상황이었고요. 어머니 보험금이 3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 때문에 제 목숨을 노렸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오빠가 반대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그러냐고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어요.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어차피 어머니는 혼자잖아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우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수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차피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생신 축하 여행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서 산속에 두고 오는 거요. 어머니가 혼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라도 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고요? 네. 그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왜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오빠 사실이잖아요. 우리 둘 다 공범이에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내가 자꾸 하자고 했잖아.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결국 오빠도 동의했어요. 보험 가입한 것도 오빠고 이성호 씨 연락처 준 것도 오빠예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수 씨 사실입니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엄마, 미안해.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독촉이 매일 들어오고 수진이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했어?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엄마가 뭐니? 돈 인출기였니? 죽어서 보험금 내놓을 사람이었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존속유기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속이요? 저는 구속까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주의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직장이 있어요. 아이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 건 재판에서 참작하시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꿈인 것처럼. 조사가 끝나고 저는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성우가 부축해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네요.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인정했어요. 모든 걸 계획했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르신, 조금이라도 드세요. 이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해맑게 웃던 얼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얼굴,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얼굴, 그리고 오늘 조사실에서 본 얼굴,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줘서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너무 헌신적으로 키워서 잘못된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사흘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수진 모두 구치소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철창 너머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걸. 엄마, 나 정신이 없었어.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 수진이가 자꾸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달라질 거야. 엄마한테 잘할게. 민수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가 변할 거라고 믿지 않아.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 엄마.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엄마는 내 손에 죽을 뻔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수진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시 구치소로 갔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보다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화장기는 없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네. 합의해주세요. 그럼 형량이 줄어든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 수진 씨,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전과자가 되면 안 돼요. 직장도 잃고 모든 게 끝나요. 나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반성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합의는 없어. 절대로.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오빠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형 받으니까 저도 벌 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전 어머니한테 사과했어요. 진심으로요. 진심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있어요. 다신 만나지 말아요. 어머니, 수진이 철창을 잡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열어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열어봤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힘들어. 매일 후회하고 있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게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좀 도와줘.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해. 2천만 원만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대. 엄마, 제발. 편지를 읽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돈을 요구하다니.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수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김정분 씨 맞으시죠? 저는 박수진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됐어요. 김정분 씨, 우리 수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합의해주세요.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정분 씨,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도 자식 키워봤으면 알잖아요. 자식이 감옥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죽을 뻔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요. 수진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재판 날짜 잡혔대요.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같이 가실 거죠? 네, 가야죠. 재판을 앞두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성우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박수진 두 분 모두 존속유기 미수죄, 보험 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김정분 씨를 산속에 유기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무단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3억 원을 노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존속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합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말씀하세요.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김민수는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변호사도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박수진은 남편의 빚 때문에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위기까지 겪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직장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전과도 없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김정분 씨,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사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제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결혼 자금도 제가 댔습니다. 전셋집 보증금 5천만 원, 예단 비용, 예식 비용 모두 제 돈이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3,500만 원을 줬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은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3억 원짜리 사망보험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생신 축하 여행이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서 산속에 버리려 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저를 요양원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라도 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이 아쉬워서 여기 선 게 아닙니다. 제 목숨값을 받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판사가 저를 주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이런 범죄가 용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처음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반성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 그래야 너도 엄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성우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박수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존속에 대한 범죄로서 매우 중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어머니를 유기하려 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수가 몸을 떨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수진은 범행을 주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한 것은 명백하며 무단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 제발.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걸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징역형이 나왔어요. 민수는 2년 6개월, 수지는 3년이요. 잘 됐네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성우가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혹시 서울로 돌아가실 건가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거긴 이제 제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이성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요? 네. 우리 마을은 조용하고 좋아요. 혼자 사시기에도 안전하고요. 저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성우의 집에 머물며 천천히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까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분 씨, 잠깐 오세요. 거실로 가니 낯선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수진이 엄마예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성우 씨한테 주소를 물어봤어요.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돈이에요. 1,000만 원 있어요. 제가 모은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김정분 씨, 제발이요. 이거라도 받고 합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합의는 이미 끝났어요. 재판도 끝났고요. 항소할 거예요. 그때 합의서가 있으면 도움이 된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박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정분 씨, 제발이요. 우리 수진이는 아직 젊어요. 3년이면 인생이 망가져요. 수진 씨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멀쩡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수진이만 감옥 가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 이성우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았잖아요. 박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박영숙 씨, 진정하세요. 진정이 되나요? 제 딸이 감옥에 있는데. 박영숙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김정분 씨, 당신도 자식 키워봤으면 알잖아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 자식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김정분 씨, 나가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탁자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당신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성우의 도움으로 마을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서울 집은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다가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상자에 넣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저는 마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분이라고 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자식들이 여기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혼자예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분 씨, 자식은 몇이에요? 아들 하나 있어요. 어디 사는데요? 멀리 있어요. 자주 보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수진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역시 버렸습니다. 이성우가 가끔 들렀습니다. 안부를 물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챙겨주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분 씨, 항소심이 열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날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성우가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김민수는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어머니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역시 매일 참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합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김정분 씨,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을 유지합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민수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정분 씨, 정말 합의 안 하실 겁니까? 아드님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드님인데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이 끝난 뒤 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경로당에 나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성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 어머니 친구분이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요? 왜요? 그분이 사실은 어르신 친언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우연히 알게 됐대요. 어르신 이야기를 하다가 고양이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성도 같아서 물어봤더니 정말 자매 사이였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어요? 네. 이 근처 읍내에 사신대요. 40년 전 저는 언니와 헤어졌습니다. 언니는 서울로 시집가고 저는 시골에 남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이성우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30분쯤 달려 읍내의 한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분아. 그곳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분명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분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언니. 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성우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정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저는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이야기, 수진 이야기, 산속에서 버려질 뻔한 이야기, 재판 이야기까지.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분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괜찮아요, 언니. 그래. 이제 언니가 있잖아.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같이요? 응. 여기 방 하나 비어 있어. 내가 쓰면 돼.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언니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뭘? 우리가 남이니? 혈육이잖아. 그날부터 저는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원룸은 정리했습니다. 언니와의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산책했습니다. 밤에는 어릴 적 추억을 나눴습니다. 정분아, 기억나? 우리 어릴 때 개울에서 놀던 거 기억나죠? 언니가 물고기 잡다가 빠졌잖아요. 맞아. 그때 내가 구해줬지.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언니 그리고 이성우와 새로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이성우는 자주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성우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아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열어봤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가석방 심사해요. 엄마가 탄원서를 써주면 도움이 된대. 엄마, 제발 도와줘. 나 여기서 정말 힘들어. 나 나가면 달라질 거야. 엄마한테 잘할게. 제발 엄마.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아직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탄원서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장하는 길이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정분아, 이거 봐. 토마토가 빨개졌어. 우와, 정말 예쁘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무척 달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정분 씨, 오늘 점심 우리 집에서 먹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깍두기 가져갈게요. 이웃과 나누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성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민수 씨가 출소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어디 있대요? 서울로 돌아갔대요. 어르신 찾으러 원룸에 갔는데 이미 비어 있었대요. 그랬구나. 연락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수가 찾아오면 그때 생각할게요. 제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민수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연락처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분아, 후회 안 해? 뭐가요? 민수 일 말이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언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민수가 선택한 길은 민수가 책임져야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언니. 응? 저 이제 행복해요. 언니도 있고, 이성우도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분아, 너 정말 강해졌구나. 네, 언니. 이제 저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들을 잃었지만 내 인생은 그제야 살아났다고.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도요. 민수는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민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때도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요. 부모는 희생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